남편의 죽음과 재산 상속이 딸의 바이올린 선생님과 딸에게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 단 하나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완벽함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용빈이라는 남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는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도 성공했고 아내 지수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딸 지아를 향한 사랑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사실 동네 사람들은 용빈을 보며 저 정도면 딸 바보네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아침마다 지아를 학교에 데려가고 퇴근 후엔 지아의 공부를 봐주고 주말이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해주는 그런 아버지였죠. 지수도 남편을 신뢰했습니다. 딸과 함께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정도로 좋은 남편이, 이 정도로 가정적인 가장이 어떻게 하나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딸이 애정을 가지고 다니는 선생님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아의 바이올린 선생님이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용빈을 어떻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용빈이라는 남자의 완벽한 가정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용빈은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도 꼼꼼하게 챙겼고 가정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아내 지수와의 결혼 생활도 20년 가까이 평화로웠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겠지만 그것들은 모두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딸 지아는 이제 10대 초반이 되었고 음악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에 소질이 있다고 학교 선생님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남편 용빈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아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대. 좋은 선생님 한번 찾아볼까? 용빈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딸의 재능을 살려주는 것도 좋고 음악을 배우면서 정서적으로도 발달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내라는 바이올린 선생님이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내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음악도 잘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지아도 처음에는 이내를 무척 따랐습니다. 매주 2번씩 레슨을 받을 때면 지아는 기대에 찬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시점에서는 몰랐습니다. 이 여자 이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용빈이 어떻게 변할지 말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가정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 금이 얼마나 빠르게 벌어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용빈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남자가 자신의 딸의 선생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단순히 외모나 매력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비밀의 시작, 위험한 만남의 전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만남. 이내가 이 가정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지아의 바이올린 실력이 놀랍도록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이내의 지도가 그만큼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도 용빈도 너무 만족했습니다. 딸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용빈이 지아의 바이올린 레슨 일정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가끔씩 내가 지아를 데려다 줄 테니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수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관심 가져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빈이 지아의 레슨 시간에 항상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레슨실 옆에서 뭔가를 한다는 핑계로 계속 그 근처에 머물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지아가 이 부분을 어려워하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평범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시작점이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셨어요? 저? 어릴 때부터요. 음악이 정말 좋아서. 이런 식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빈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내가 어디서 대학을 다녔는지, 어디서 유학을 했는지, 왜 한국에 돌아왔는지 같은 개인적인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조금 관심이 가는구나. 하지만 이건 그냥 대화일 뿐이야 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관심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용빈은 자신의 관심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달으면서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정말 미묘했습니다. 용빈이 올 때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대화할 때 조금 더 밝아지는 표정,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그 설렁거리는 미소. 아, 용빈님이 오셨군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빈은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내도 느꼈을 겁니다.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이제 용빈은 지하의 레슨 시간에 항상 더 일찍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듯이. 그리고 레슨이 끝난 후에도 이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반. 지아는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용빈은 이내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용빈님은 어느 대학을 다니셨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오, 그럼 정말 똑똑하신 분이네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들은 점점 더 개인적이 되어 갔습니다. 용빈이 사업하면서 겪은 어려움, 지수와의 결혼 생활, 인생에서 느끼는 외로움. 모든 것들이 이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용빈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내에게 했을까요? 아내 지수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들을요. 아마도 이내가 그 말들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며 그래요? 그럼 정말 힘들었겠네요 라고 공감해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공감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끌림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이제 용빈은 명백히 이내에게 끌려 있었습니다. 아내 지수도 그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주 핸드폰을 보는 것, 지아의 레슨 일정을 더 자주 확인하는 것, 지아의 레슨 시간에 항상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하는 것. 하지만 지수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불륜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직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니까요. 아직 용빈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들은 관계없었습니다. 심리적 불륜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물리적 불륜으로 향하는 길에 이미 들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다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용빈과 이내의 관계는 어느 순간 물리적인 차원으로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지아의 바이올린 레슨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용빈과 이내의 관계는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아내 지수는 눈 감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투. 모든 것이 그들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내와의 만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때로는 지하의 바이올린 레슨 시간을 이용해 만나고 때로는 다른 핑계를 만들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 지수는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빈 요즘 일이 많아? 그렇지.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내를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용빈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바로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 내가 미국 텍사스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야. 아내에게 전해진 이 말은 마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텍사스? 뭐 하는 사업이야? 국제무역 사업이야. 한국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거지. 이게 성공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반은 진짜이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용빈은 정말 미국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때문이 아니라 이내 때문이었습니다. 이내를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언제가? 한 달 뒤야.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한 달. 정확히 한 달 뒤에 용빈은 미국으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내도 함께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용빈과 이내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나 회사 그만두고 미국에 가는 걸로 얘기해야 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리고 지아의 바이올린 레슨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지아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새로운 음악 공부를 해야 해서 앞으로 너랑 못 만날 수도 있어. 미안해. 10대 초반의 지아는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슬픔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바이올린 선생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단순한 선생님과의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내는 지아를 버린 게 아니라 지아의 아버지와 함께 떠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용빈은 지수에게 이 계획을 알렸을 때 아내가 따라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함께 가면 이내를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수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딸 지아의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너 혼자 가. 아이가 있잖아. 사업 정착되고 나중에 우리 불러줄 때 가지. 이 말은 용빈의 입장에서 최고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내의 감시 없이 딸의 눈치 없이 이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빈은 떠나기 전에 아내 지수에게 매우 이상한 당부를 합니다. 지수, 내가 미국에 가서 사업을 정착하는 동안은 힘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전화나 문자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만약 내 이름으로 편지나 우편물이 오거나 누가 전화한다면 3개월 동안은 받지 마. 좋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지수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 매우 치밀한 거짓이었습니다. 용빈은 이 3개월 동안 아내가 자신의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작별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지수와 지아가 용빈을 배웅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가 그리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용빈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는 이내도 같이 타 있었습니다. 물론 따로 앉아 있었고 따로 출입국했지만 그들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삶이야. 응. 행복하자. 미국 텍사스의 새로운 아파트에서 용빈과 이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부인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거짓이 불러올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3개월의 침묵. 아내 지수의 관점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 용빈이 떠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뭔가 허전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하느라 바쁠 테니까 나중에 안정되면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수는 딸 지아를 챙기는데 집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지아의 이 질문이 지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가 미국에서 일을 정착하고 있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용빈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매우 드물었습니다. 한 번의 단문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사업 바빠. 잘 지내. 3개월만 기다려.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지수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심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사업이 그렇게 바쁠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빈 명의의 편지와 우편물들이 집에 도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세서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텍사스의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때문인가? 지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같은 가격대의 호텔이 계속 계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기에 계속 묵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몇 주 뒤에는 더 이상한 것들이 왔습니다. 의류 쇼핑몰의 패키지입니다. 여성용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의 사이즈로 맞춰진 옷들이었습니다. 이 순간 지수의 마음 한구석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선물? 아니면 사업 관계자 분의 부인을 위한 선물? 그렇게 자신을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깊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전화가 왔습니다. 용빈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지수님? 용빈이 있어요? 아니요. 미국에 나가 있어요. 사업 때문에. 미국? 그럼 이건 좀. 동료의 목소리가 애매했습니다. 뭔데요? 사실 용빈이가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벌써 석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뭔가 서류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지수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사를 미국 가기 전에 그만뒀다고요? 네. 대략 용빈이가 미국 가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사업 기회가 생겼다고만 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니. 그리고 자신에게는 뭐라고 말했던가요? 사업 기회가 생겼다고? 아니, 이미 미국에 가면서 설명했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단지 미국 텍사스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만 했습니다. 언제 회사를 그만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동들이, 말들이, 태도가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의 바이올린 선생님이네.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관심이었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기 전부터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만 나왔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혹시 이내가 미국에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자마자 지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휴대폰 청구서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미국에 가면서 한국 휴대폰을 해지했습니다.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으로부터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의 메시지나 카톡뿐이었고 그 내용도 늘 똑같았습니다. 사업 잘 풀려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너와 지아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메시지들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수가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딸을 위해 열심히 한다면서 왜 연락은 이렇게도 드물까요? 왜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도 주지 않을까요? 지아도 점점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리움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나를 잊었어? 10대 초반 아이가 던지는 이 질문에 지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은 말할 수 없었고 거짓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이 바빠. 나중에 꼭 와. 믿어. 그런데 3개월이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상한 메시지가 왔던 것입니다. 지수, 이제 3개월이 지났다. 이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말해야 할 게 있어. 내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너와의 결혼은 이미 끝났어.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갈 거다. 서명해 줄래? 이 메시지를 읽은 순간 지수의 세상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했다니. 그 3개월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수와 지아는 남편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읽었습니다. 마치 다르게 읽혀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이미 끝났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지수는 알아버렸습니다. 그 새로운 삶에는 자신과 지아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에는 아마도 이내가 있을 거라는 걸 지수는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을 넘어서 오열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의 딸의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의 딸이 신뢰하고 따르던 바이올린 선생님이었습니다. 3개월의 침묵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고통의 시작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 편지가 도착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죽었다. 미국 텍사스. 용빈과 이내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낸 후 용빈은 좀 더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내 지수는 이제 자신의 과거였으니까요. 이내도 용빈과 함께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용빈과 이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내는 아직 결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내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승민이었습니다. 승민은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이내의 음악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는 용빈과 함께 도망치면서 승민에게 이혼을 통보했을 때 거절을 당했습니다. 너 뭔 소리야? 이혼? 절대 안 돼. 너는 내 아내야. 하지만 이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직도 기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용빈도 자신이 아내 지수와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가 점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국제무역 사업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용빈이 52세 생일을 맞이한 어느 날 아침, 그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내가 깨웠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용빈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전조도 없었습니다. 용빈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질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예기치 않게 멈춰버렸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빈이 미국에 가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용빈은 재산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의 자산들은 모두 이내 앞으로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그의 자산들은 어떻게 할까요? 딸 지아입니다. 딸 지아 앞으로 한국의 모든 자산을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 뒤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 딸에게는 최소한 한국의 집과 자산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과 이내를 위해서는 미국의 모든 자산을 이내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용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빈이 죽은 후 변호사는 이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내님, 용빈님이 작성한 유언장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당신에게 남겼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내는 기뻤습니다. 미국에서의 재산은 상당했거든요. 아파트, 자동차 그리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들. 모두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용빈의 죽음 소식이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용빈의 형제들이나 친인척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국 법원의 유언 공시 과정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지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지수님, 미안하지만 전해드릴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용빈님이 미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지수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안도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과 딸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남편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용빈님의 유언에 따르면 미국 자산은 이내님 앞으로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산, 특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과 자산은 지아 양 앞으로 상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지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딸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한국의 용빈의 자산, 특히 그 아파트와 자산들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나는 용빈과 함께 있었고 그와 결혼했어야 했다. 따라서 나는 그의 합법적인 아내이며 한국의 자산도 나에게 모두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내는 아직 승민의 아내였습니다. 용빈은 한국 법상에서도 지수와 이혼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이혼이 한국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지수가 놓친 지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미국에서 이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법상 아직도 부부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합법적인 아내로서의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수는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선택은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지수는 탐정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탐정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겨우 기어나온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포기한 여자의 눈이 아니라 싸우기로 결심한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탐정은 지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미국으로의 도망, 이혼 통보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현재 내연녀 이내가 한국의 자산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딸 지아가 받을 유산을 지키고 싶다는 것.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받아야 할 유산을 그 내연녀 이내 앞으로 가는 것만은 절대로 막아달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좋으니까 이것만은 해결해 주세요. 탐정은 이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탐정이 한 것은 용빈과 이내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관계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지하의 바이올린 레슨 선생님으로서의 이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용빈과의 관계 말입니다. 탐정은 여러 증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지하의 학교 친구들, 그 친구들의 부모들, 그리고 지하가 다니던 음악학원의 다른 선생님들. 모두가 용빈과 이내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네, 저는 여러 번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카페에서. 용빈님이 이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지하 학생의 레슨을 볼 때마다 눈이 반짝였거든요. 그리고 탐정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탐정은 이내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 그녀의 남편 승민과의 결혼 관계, 그리고 미국으로의 도망.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발견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내는 미국에 가기 전에 승민과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민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승민은 변호사를 통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내는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혼 서류에는 이내의 서명이 있었지만 남편 승민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혼법에 따르면 부부 모두가 서명해야만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내의 경우 승민이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직도 기혼 상태였던 것입니다. 탐정은 이 정보를 지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수님, 매우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내 씨는 미국에서 용빈님과 함께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 승민님과 결혼 상태에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내가 용빈의 아내가 아니라는 뜻이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내 씨는 법적으로 여러 남자와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승민님의 아내이고 미국에서는 용빈님의 파트너였던 거죠. 하지만 어느 쪽 법적 결혼도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용빈님과 지수님의 이혼도 한국 법상에서는 성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이혼이 한국의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만약 용빈과 지수의 이혼이 한국 법상에서 무효라면 지수는 여전히 용빈의 법적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용빈의 유산에 대해 아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복잡한 법적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판결을 한국 법원이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법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변호사와 법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탐정이 찾아낸 증거들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법적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내도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이내님, 지수님과 그 변호사들이 당신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용빈님의 한국 자산에 대해 당신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지 돈이었습니다. 용빈과의 사랑? 그것은 사실상 거짓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원한 것은 용빈의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재산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반전 중의 반전, 그리고 지수와 지아가 받게 될 정의를 공개하겠습니다. 7장. 반전의 진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의 변호사들은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탐정이 찾아낸 이내의 법적 지위 문제,
용빈과 지수의 미국 이혼 절차의 법적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법상에서 이 모든 절차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용빈의 미국 이혼은 한국 법원에 의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빈과 지수의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지수는 용빈의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또한 이내는 미국에서 용빈과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내 자신이 여전히 다른 남자와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관계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내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이내와 승민의 이혼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와 용빈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백했습니다. 미국의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한국 법원은 용빈과 지수의 혼인 관계를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탐정이 추가로 발견한 사실이 법정에 제시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빈이 미국에 있는 동안 아내 지수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생명보험 회사에서 찾아낸 정보였습니다. 잠깐 이게 뭡니까? 법관이 물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용빈이 미국에서 지수를 수혜자로 하는 생명보험 정책을 들었습니다. 만약 용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은 지수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용빈이 아내 지수와의 혼인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용빈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지수를 보호하고 싶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정보가 나오자 이내의 입장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법정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빈과 지수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지수는 용빈의 합법적인 아내로서의 지위를 보유합니다. 따라서 용빈의 한국 자산은 지수와 지아에게 상속되며 이내는 이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나올 때 법정의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내는 그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자산은 그녀가 가질 수 있었지만 한국의 자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적 지위는 지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법관은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용빈이 정말로 지수와의 혼인 관계를 종료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했고 한국의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지수를 수혜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지수를 배려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용빈과 지수의 혼인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내는 자신의 남편 승민과의 혼인 관계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빈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내는 용빈의 미국 자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한국의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지수에게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극적인 것은 이 판결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판결이 나자마자 서울에 있는 승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민은 이내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혼제로요. 이내는 나와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와 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중혼제에 해당합니다. 한국 법에서 중혼제는 여전히 범죄였습니다. 비록 처벌이 약해졌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내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자산을 제외한 모든 것을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녀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내가 미국에서 가져간 용빈의 자산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용빈의 유언장이 정말 유효한가? 용빈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그 유언장을 작성했는가? 법정 싸움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빈의 형제나 친인척들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법원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빈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미국의 자산 중 일부는 지아의 몫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빈이 한국에서도 딸 지아를 위해 자산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빈이 여전히 지아를 자신의 딸로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상속 배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산 100% 지수와 지아에게, 미국의 자산 이내와 지아에게, 나누어짐 생명보험금 지수에게. 이것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판결 이후 미국의 검사 사무실이 이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기 혐의였습니다. 용빈의 여러 자산 거래에서 이내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내는 용빈이 죽은 후 몇몇 자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이내는 미국에서도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와 지아의 삶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수는 이제 남편의 유산을 받은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딸 지아의 미래를 위한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남자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딸을 잊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산으로 지아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탐정은 지수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들, 모든 발견들, 그리고 이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내는 아직 남편 승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용빈과 관계를 맺었다. 따라서 이내는 용빈의 한국 자산에 대해 어떤 법적 지위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이 사건을 뒤집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지수는 변호사에게 감사했고 탐정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로 결심했던 자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아도 이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상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완벽해 보이는 가정도 순간적인 유혹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둘째, 가족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셋째, 법은 때때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라도 싸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빈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지만 결국 그의 선택들이 가져온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내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정의를 추구했고 결국 딸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정의는 결국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완벽한 가정의 붕괴의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